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이번 정부 출범 뒤 벌써 11번째 도발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미리 관련 정보를 공유받았고 한국의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이어지며 반도체 업계엔 긴장감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근처에는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반도에서 크림대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다리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날 아침 굿모닝 YTN 일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이번 정부 출범 뒤 벌써 11번째 도발입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노동당 77주년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결국 또 도발에 나선 겁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연합기동훈련 종료 시점을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 북한은 앞서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입항한 지 이틀 만인 25일부터 미사일을 쏘기 시작해 4일엔 일본 영토 상공까지 날아간 비행거리 4,500km짜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쏘더니 오늘까지 벌써 7번째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국가항공총국은 하지만 이딴 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3번, 순항미사일은 2번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11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북한이 한미의 해상연합 기동훈련을 가리켜 군사적 허세라고 깎아내리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현재 미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타격 집단이 남한 해군함선들과 해상연합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이 불과 며칠 만에 핵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한반도 수역에 재진입시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역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이 대단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한미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 군사연습에 북한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각 측이 자극적 언행을 피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한 데 대해 중국은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가 재차 연합훈련을 한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튿날 미사일의 종류와 발사 목적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미사일을 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육차 핵실험을 전후로 도발 강도를 높여갔던 2017년, 북한은 활동 하나하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핵탄두 폭발 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습니다. 발사된 탄도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화성 12형의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하지만 지금은 이틀에 한 번꼴로 도발을 이어가고 5년 만에 일본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도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침묵을 이어가는 것, 지난 1월 이미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실전 배치를 선언한 데다 최근의 발사가 신형 무기 시험 발사가 아닌 점도 고려됐다는 평가입니다. 신형 무기라든지 또는 획기적으로 개량된 그 무기에 대해서는 그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보도를 했지만 이번에 그 북한이 이
몰아치기식 미사일을 발사한 그 무기들은 대부분 이미 배치된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보도를 안 했다. 과거에는 아직 개발 단계로 대내외적으로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 더는 선전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상화된 활동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 의도적으로 과잉된 노출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신중하고 모호한 형식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게 루틴화된 하나의 일상적 훈련 활동이고 배치된 상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을 앞두고 긴장감을 점점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지금은 2017년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신형 미사일들을 실전 배치하며 자신감을 장착한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7년보다 지금이 더 위협적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대통령실은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맞대응 카드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맺어진 9.19 남북 군사합의.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내용으로 남북 간 최후 안전판으로 평가됐습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며 합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7차 핵실험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 그 이후랑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실제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엔 비슷한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권을 하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정확한 이행을 촉구를 하고 그래도 북한이 계속 도발을 감행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아 국민 정서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게 고민의 지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안보협력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9.19 남북 군사합의의 운명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을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미리 관련 정보를 공유받았고 한국에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계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생산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장비 반입이 늦어져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인데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 내 한국 공장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 등을 위한 별도의 장비 반입 절차가 만들어졌고 허가 간소화 방법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이번 수출 통제 조치 발표에 앞서 미리 정보를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업계들이 의견을 충분하게 좀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했습니다. 다만 주요 수출국인 중국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정치적 이슈에 휩쓸릴 위험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정부의 노력에 보조를 맞춰 국제 질서를 준수하며 당사 중국 공장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내 반도체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일부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중 제재가 길게 보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자기 봉쇄고 자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과학기술과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 도구와 무기화하지만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은 과학기술 패권을 수호할 필요에 따라 수출 관리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중국 기업을 악의적으로 봉쇄하고 탄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수상한 해외 송금 사례가 은행권을 넘어 비은행권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NH선물을 통해 7조 원 규모가 해외로 빠져나가는데요. 금융당국은 모든 선물회사와 증권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외화 관련 파생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인 NH선물에서 7조 원 규모의 수상한 해외 송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0억 4천만 달러, 한화 7조 1,5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중국 국적의 한 투자법인 대표가 NH선물의 법인 이름의 위탁 계좌를 만든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찾은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겁니다. 앞서 확인된 은행권의 이상 해외 송금과 같이 가상자산 차익 거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권을 통한 첫 이상 해외 송금 사례이자 단일 금융회사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가 외국에 비해서 10%, 20% 이상 가격이 똑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이 비싼 적이 있기 때문에 1조 원 상당의 어떤 가상자산 거래, 가상화폐를 들고 와서 1조 1천억 원 상당의 외화를 들고 나간 이런 형태. 문제는 다른 선물회사나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선물회사와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금융감독원 자료를 받은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은행권에서 드러난 해외 송금이 10조 원에 달하는 만큼 NH 선물 사례를 합쳐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는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연일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내년 3월에서 내후년 2월 사이에 주택 매매가가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19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20억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가 26억 3천만 원과 비교하면 6억 4천만 원이나 급락한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비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매는 지금 솔직히 좀 어렵고요. 강남에 호가가 떨어진 거, 저가 그런 거 매물을 보고 이거 찾는 사람이 지금은 없고요. 이 밖에도 잠실과 고덕동, 흑석동 등 서울은 물론 세종시와 인천, 송도, 인덕원 등에서도 수억 원씩 아파트 값이 급락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붙지 않으며 거래절벽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가 저점은 내년 3월에서 내후년 2월 사이 1년 정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의 수상 패턴 보면은 작년 11월이 정점에 도달한 걸로 보이고요. 그 상황에서 과거의 변동 패턴을 저희가 정해 보면은 내년 3월에서 내후년 2월까지가 저점에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택 침체기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기조와 유동성 축소,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종합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 서둘러 집을 사지 말고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 등을 신중하게 지켜본 뒤 매수 적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코로나19에 지친 일상을 미로하는 다시 희망이었는데요. 여의도 근처에는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1, 발사! 밤하늘에 떠오른 웃는 얼굴이 하트로 바뀌더니 서울이란 글자가 강무리를 수놓습니다. 한강다리에선 감미로운 음악 선율에 맞춰 금빛 불꽃이 파도처럼 흘러내리고 별빛 같은 북죽과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초록, 빨강, 황금색 북죽이 튀어오르고 뻗어나가고 폭발하며 가을밤을 장식합니다. 그 태극 문양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 여기를 처음 와봤는데 되게 예뻤고 되게 아름다웠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정의 순간은 한국팀이 준비한 마지막 30분입니다. 서울 밤하늘의 불꽃이 세심한 술을 놓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세계 불꽃 축제의 주제는 다시 희망을 꿈꾼다입니다. 코로나로 지쳤던 일상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축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이탈리아 3개 팀이 참여해서 70분 동안 화려한 기술을 뽐냈습니다. 규모도 3년 전 마지막 축제보다 2배 늘어서 총 10만 발이 넘는 폭죽이 사용됐습니다. 다만 불꽃 축제 때마다 지적됐던 교통 혼잡은 이번에도 반복됐고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 역시 5개 티로 남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어제 도심 곳곳은 오랜만에 가을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현됐고 서울 송현동 부지는 100여 년 만에 시민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출궁을 알리는 북소리와 함께 신하들이 창덕궁 앞에 늘어섭니다. 이윽고 도나문이 열리고 융복을 입은 정조대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하, 화성 행궁으로 원행 준비가 완료되었사오니 원행의 출발을 주청드리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화성 현룡원까지 6천 명이 넘는 수행원과 떠났던 8일 동안의 을묘년 원행.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진행된 재현 행사에 아이들도 시선을 빼앗깁니다. 왕 행차하는 거 처음 봤는데 뭔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왕비에 타고 간 건 너무 예뻤어요. 이 공연들도 너무 재밌어요. 좀비 분장을 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K-팝과 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문화축제. 둥둥 심장을 울리는 음악에 몸을 맡기다 보면 외국인들도 어느새 하나가 됩니다. Recently, Korean culture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around the world. Like the Ki-Seng-chung movie won the Academy Awards and 100여 년 만에 임시로 개방된 서울 송현동 부지에도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야트막한 돌담 너머 파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지는 코스모스 밭이 가을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합니다.
부지를 가로막았던 장벽은 사라지고 푸른 광장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은 잔디를 가득 수놓은 가을꽃을 배경으로 인증사진 남기기에 한창입니다. 이 근방을 많이 지나다녔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걸 못 봤었는데 오늘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가을 날씨는 선선했지만 도심 곳곳은 오랜만에 축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휴일 다음 날 환자가 줄어드는 휴일 휴가 없이 확진자 수가 10,000명대까지 떨어진 건 석 달여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레부터 개량 백신을 이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토요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000여 명, 토요일 기준 14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검사가 적은 휴일 다음 날은 휴일 휴가로 신규 환자가 감소하는데 휴일 다음 날이 아니면서 확진자가 10,000명대를 기록한 건 7월 8일 이후 92일 만입니다. 지난 1일 입국 후 검사가 폐지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200~300명대였던 해외 유입 환자도 나흘 연속 100명 아래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8월 7일 이후 2달여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확연한 감소세 속에 방역당국은 동절기 재유행을 대비해 11일부터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번 추가 접종에는 지난달 중순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의 오미크론 BA.1 변이 대응 2가 백신이 사용됩니다. 건강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6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면역 저하자, 또 감염 취약시설 입소 이용자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우선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금요일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29만 2천여 명의 예약이 참여해 대상자 대비 예약률 2.6%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이 아닌 사람도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으로 접수하거나 SNS를 통해 예약하면 자녀 백신을 이용해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단 마지막 백신 접종일이나 코로나 확진일부터 넉 달이 지난 경우라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의 2가 백신 외에 최근 수입 허가를 받은 화이자의 2가 백신도 식약처의 추가 검증과 국가 출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추가 접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줄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6,93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459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강남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 소방당국이 그젯밤 강남권 클럽들을 찾아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유흥업소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사들여 여성 적개권 등과 최악한 혐의로 구속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월엔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신 종업원과 손님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흥가에서 벌어지는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올해 국내 마약류 사범은 8월까지 모두 12,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가까이 뛰었고 마약 압수량은 60%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 지자체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마약 거래 수법인 이른바 던지기 장소로 의심되는 강남 일대 클럽 곳곳을 단속했습니다. 안에 하나씩 있죠. 오케이. 여자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물품 보관소 위에나 그런 부분에 마약이 숨겨져 있는지 아니면 여자 화장실 쪽에 그 몰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클럽 4곳을 대상으로 2시간 40여 분 동안 이어진 대대적인 단속에서 마약 거래나 투약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마약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투약 범죄가 확인되면 업소 관계자의 조직적 유통이나 방조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당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패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추가 징계까지 받으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한마디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운신폭이 크게 좁아졌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장외 여론전을 통해 재기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과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까지 2연타를 맞은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의 처분이 예상보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정치 생명이 위기에 놓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내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물 건너갔고 다음 총선에서도 지도부 결단 없이는 당의 공천을 받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새로 당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주변의 분석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추가 징계 이후 이 전 대표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출정사를 인용하며 SNS에 글을 올린 것도 당에 머물 거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신 이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하는 게 한 가지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 전 의원이 당권을 쥐게 될 경우 이 전 대표의 징계가 조기에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이 전 대표는 방송 출연이나 저서 출간, 온 오프라인 모임 등 장외 여론전으로 비윤 세력을 모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진행 중인 무고 등 혐의 관련 경찰 수사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마지막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다리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향후 전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리를 지나던 트럭 폭탄이 터지고 철도로 운송되던 유조차가 폭발해 일부가 무너진 겁니다. грузового автомобиля, повлекший за собой возгорание 7 топливных цистерн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става, следовавшего в направлении Крым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результате частично обрушились 2 автомобильных пролета. 이 사고로 크림반도로 향하는 철도편이 끊기고 다리를 건너는 양방향 차량 통행도 중단됐습니다. 사고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듈라크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에서 이번 사건이 시작이라며 러시아가 도적질한 것은 우크라이나로 모두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심 반기는 눈치고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크림 대교를 건설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교량인데다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로 전술적,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В раз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эпохи, еще при царе-батюшке, люди мечтали о том, чтобы построить этот мост. Этот проект, это чудо свершилось.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크림대교를 파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춰왔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를 공격하면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겠다고 올해 6월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교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또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선전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이번 크림대교 폭발 사건이 향후 전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가 폭발과 함께 일부 붕괴하면서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조사를 맡은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잠정 조사 결과 3명이 사망했고 이들 중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화재 피해를 입은 철도 교량은 수십 미터 구간의 구조물이 불탔지만 철로 자체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교통부는 손상되지 않은 방향 교량으로 차량 통행이 곧 재개될 것이고 차량이 한쪽 방향 교량을 이용해 교대로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합동군 사령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8일 세르게이 수로비킨 공군사령관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 합동군 촌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이 지역 군사작전 총사령관 교체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러시아가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대피한 데 이어 남부 헤르손주까지 노인 등의 대피가 추진되는 등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반격하면서 러시아군에게서 되찾은 지역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러시아군 아래서 참혹한 삶을 살아야 했던 점령지 주민들의 생활은 나아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단 탱크가 줄지어 달립니다.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도네츠크주의 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에겐 해방의 기쁨보다 막막함이 앞섭니다. 부모와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지하실에서 숨어 지내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부서진 집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Я тут жив. Тут був мій дом. Теперь почти его нема. 5월부터 전기와 가스가 끊겼지만 겨울을 앞두고 복구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르키우주 쿠판스크 주민 수백 명이 피난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들어올 때도 떠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수복한 이후 매일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도시 주민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이지움에 남아있는 주민 만여 명은 하루하루를 구호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Глав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вещи деткам, питание, а так, в принципе, есть все. 하지만 전기와 가스, 수도가 끊긴 상태라 곧 닥칠 겨울 추위가 걱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이 축소된 데 이어 일회용 물티슈 금지마저 유예되면서 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 주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건네받는 물티슈. 식사 전 손을 씻기도 하고 식탁을 닦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고 정리할 때도 쓰다 보니 식사를 마친 테이블에선 여러 장이 쓰레기로 배출됩니다. 쓰기 편하잖아요. 손도 닦고 버리기도 쉽고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고 이게 닦을 때 편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물티슈의 원재료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물티슈 원재료를 종이나 섬유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65%를 넘었습니다. 플라스틱 물티슈는 재활용이 어려운 데다 태우면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1월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돌연 시행을 3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국감에서는 환경 규제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환경규제 합리화라는 말이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환경규제에 기업 입맛에 맞게 풀겠다는 얘기 그 이상의 우리가 그 이상으로 그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배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기업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없는 물티슈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연간 28만 8천 톤의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초 지난 6월 시행될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2월 세종과 제주 우선 시행으로 축소된 데 이어 일회용 물티슈 금지마저 시행이 연기되면서 환경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2030 세대에서 위스키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인기 상품을 구하기 위해 매장 문을 열리자마자 달리는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유행을 틈타 위스키 수입사들의 끼워 팔기 횡포도 심해져서 영세업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위스키 바를 운영하는 A씨.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2030 세대 사이에 부는 위스키 열풍으로 영업이 활기를 되찾나 했지만 되레 걱정만 늘었습니다. 주류 수입사의 끼워 팔기가 성행하면서 인기 상품을 사려면 다른 술도 함께 사야 하는 비인기 제품 강매에 시달리는 겁니다. 단독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공지를 이제 좀 그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재고 떠넘기기를 당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좀 서럽죠. 실제 한 주류 수입사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위스키 제품을 소비자 가격 6만 원에서 7만 원에 달하는 다른 위스키 12병과 함께 판매했습니다. 다른 주류 수입사는 한정판 위스키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면서 다른 상품과 패키지로 함께 사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끼워 파는 위스키는 매장에서 찾는 사람도 없고 손님에게 추천하기도 난감해 사실상 판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기 위스키를 취급하는 주류 수입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보니 영세업자 입장에선 혹시나 눈밖이나 제품을 구하지 못할까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긴 없네 하면 저희는 그만큼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항의를 쉽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저희한테 앞으로 우리 수입사에서 취급하는 술은 너네한테 안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주요 위스키는 대부분 수입사가 단 한 곳뿐이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별개의 상품을 끼워 파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바 운영업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침해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왜곡된다면 이는 끼워 팔기의 유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끼워 팔기 의혹이 제기된 주류 수입사 측은 금시초문이고 내부적으로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업자들은 주류 수입사의 끼워 팔기 갑질 사례를 수집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직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없다면서도 시장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밝혀지면 시정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다음 달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열띤 유세가 한창입니다. 북동부 뉴저지주의 한 지역은 한인 이민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후보끼리 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펜스파크 시장 후보 폴팅입니다. 잘 계십니까? 저는 여기 시장에 출마한 스테파니 장입니다. 지금 신의원이고요. 다음 달 8일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장 후보들. 이 가운데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에 출마한 민주당의 폴 김, 공화당 소속 스테파니 장 후보는 모두 한인입니다. 한인 이민 역사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끼리 시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펼치게 된 겁니다. 동포들은 한인 정치력 신장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가 됐든 정말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공통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공통된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북동부 뉴저지주에 속한 이 지역은 인구 2만 2천여 명 가운데 한인 수가 절반이 넘습니다. 한인 상권이 90%에 달해 온라인 지도상에도 코리아타운으로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이탈리아 출신 기득권 세력에 밀려 한인 정치력은 사실상 미미했던 상황. 4년 전 크리스정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역대 최초로 한인 시장이 탄생하는 새로운 역사가 쓰인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한인 시장에 나오게 된 동기는 한인들이 인천 한인 시장에 나올 때가 됐다는 한인 시장이 8표 차로
전직 3선의 이탈리안 아메리칸 시장을 누르고 당선하는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경선을 펼치는 두 후보 모두 한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인 시장은 확정인 셈입니다. 두 후보는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한인과 지역사회를 위하는 마음만은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타운에서 학교가 아주 부족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와 그걸 꼭 책임지고 그 목표, 그 꿈을 같이 끼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바꿔보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정치력이 신장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지역구 안에 한인들이 경쟁을 함으로써 정말 더 좋은, 더 훌륭한 사람이 이 지역을 봉사할 수 있고 한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미국 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했다는 두 한인 시장 후보의 행보는 미국에서 한층 높아진 한인 정치력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최근 한국어 배움 열기가 뜨거운 인도에서는 한 명문대 한국어학과 모집에 10만 명이 몰려 경쟁률이 무려 3,3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어 석사과정까지 잇따라 개설되면서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김성미 리포터입니다. 인도의 명문으로 꼽히는 네루대학교입니다. 이번 학기 한국어학과 정원 30명을 뽑는데 무려 10만 명이 몰려 3,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어학과는 이 대학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로 꼽힙니다. So at Center for Korean Studies as well, which is one of the very popular foreign languages, also has a very competitive rate. 지난 1995년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네루대는 한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년 정원보다 많게는 몇천 배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 학과 설립 3년 뒤에는 인도 대학 중 처음으로 한국어학과 석사 과정도 개설했습니다. 이어 델리대 네루대와 함께 뉴델리의 3대 국립대로 꼽히는 자미아대 역시 한국어 수요가 높아지면서 최근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한국어 배움 열기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 제가 박사 과정이라 논문 작성 후에 인도에 있는 대학교, 주로 한국학과를 있는 대학교, 그런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전역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는 20곳이 넘습니다. 매년 한글날이면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열어 전통 문화는 물론 K-팝과 한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졸업생들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어 번역, 통역사로 활동하며 취업률도 높은 편입니다. 가고 싶은 곳 너무 많지만 특히 제가 그 계획이 있다면 제가 한국을 가서 일도 하고 싶고 일단은 정말로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말과 글을 배우는 현지인이 늘면서 한인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큰 수혜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BTS 이후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지금도 인도 톱 10 순위 안에 한국 드라마가 한 5편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삼겹살 직접 구워 먹는 코리안 바비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한 30%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인도 정부는 이미 2년 전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K 콘텐츠의 인기를 넘어 한국을 더욱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수요는 해가 지날수록 계속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YTN 월드 김성미입니다.
네, 북한이 4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48분부터 10분 동안 강원도 문천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6일 평양 삼석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 사흘 만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주요 기념일인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 수역에 출동해 해상 연합기동훈련을 한 데 대한 반발 차원에서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과 28일, 29일, 이달 1일과 6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4일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무력 도발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는 내용의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한 달 가까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에 입항해 한미일 연합훈련을 펼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 일정을 마치고 떠났다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자 이튿날 전격적으로 회항했습니다. 동해에서 한미 해상연합훈련도 재개됐는데 북한 국방성은 군사적 허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 군사 연습에 정당한 반응을 보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무장력은 현 사태 발전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말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이 들어오면서 핵 잠수함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도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대북 결의를 비판하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습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7차 핵실험까지 도발 수위를 높일 명분을 쌓는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달 가까이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최장기간 잠행입니다. 오는 10일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만큼 이때는 등장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각 측이 자극적 언행을 피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판한 데 대해 중국은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가 재차 연합훈련을 한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젯밤 서울 여의도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일상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아 희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저녁 7시 20분부터 7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번 불꽃 축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이탈리아 3개 팀이 참가했고 우리나라 팀은 마지막 30분 동안 축제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 여의도에만 75만 명, 전체적으로는 100만 명의 인파가 한강공원에 몰렸다고 추산했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정상이 개방된 광주 무등산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설악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에 샛노랗게 말린 생선이 가득합니다. 겨우내 찬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만들어진 황태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황태구이를 비롯해 갖가지 요리와 상품이 관광객들을 반깁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들이 나와서 이렇게 황태도 같이 먹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들도 싸고 그다음에 뭐 껍질이나 여기 구이들이나 다 맛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상 전리대로 유명한 광주 무등산도 가을의 절경을 뽐냅니다. 특히 군부대가 주둔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정상이 3년 만에 개방돼 인파가 몰렸습니다. 풍경을 보니까 구름이랑 이런 것들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해줘가지고 3년 만에 왔는데 너무 보람차고 또 무등산 역시 좋은 산이다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미리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고 풍광도 보며 휴일을 즐깁니다. 광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가느라 긴 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억새밭도 너무 이뻤고요. 주상절리가 보면 볼수록 이게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10년 넘게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개방됐던 무등산 정상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상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과거 분단 이전에는 강원도 양구에서 금강산까지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산길을 통해 소풍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출입할 수 없는 민간인 통제선 내부 금강산 가는 옛길이 하루 동안 잠시 열렸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율의 매설을 알리는 표지판, 그리고 출입을 막는 철조망. 그 사이로 난 숲길로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신기하구나 잘 따라.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이 길을 따라 금강산까지 사람들이 걸어갔다고 합니다. 금강산 가는 옛길 체험 행사, 저도 직접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4년 만에 다시 열린 금강산 가는 옛길. 민간인 통제선 내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 사람들을 맞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더해져 노랫소리가 절로 나오고 금강산 찾아가자 22,000보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토종 가래나무는 달콤한 열매까지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휴전선 넘어 굽이굽이 흘러오는 맑은 계곡물은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고 계곡 능선, 오솔길 사이사이 곱게 내려앉은 단풍은 사람들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금강산은 옛길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짜 잡아서 왔는데 너무 보니까 산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정말 또 단풍도 너무 아름답게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내부, 때묻지 않은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금강산 가는 옛길. 눈길 돌리는 곳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촬영 명소가 됩니다. 민통선 내 지뢰밭 사이 숲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이곳 두타연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하게 굽이치는 계곡. 폭포를 타고 내린 물줄기는 고요하게 웅덩이를 채웁니다. 가을의 시작과 함께 열린 금강산 가는 옛길 체험 행사. 언젠가는 금강산까지 직접 걸어갈 수 있기를 탐방객들은 기원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NH선물에서 7조 원대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다른 모든 선물사와 증권사에 대해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19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외화 송금액 규모는 50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7조 1,500억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서 드러난 이상외화 송금 규모가 10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사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늘어나면서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또는 이미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저금리로 거액의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미심쩍은 게 한둘이 아니라는 생각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덕분에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은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일은 잘 안 잡히고 희망으로 생각을 했죠. 당연히 되는구나. 그 절실한 만큼 기대도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처음에 안내받은 대로 설치했던 앱도 상담사에게 받은 대출 신청서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직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출 자격이 맞는다거나 기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유혹하는 게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자금을 편취하거나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하다며 악성주소를 보내는 등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수상한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즉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예방책도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조회해 피해 계좌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회사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인터넷진흥원은 나도 모르는 사이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클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은 한층 교묘해집니다. 피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예방법을 숙지하고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회사에서는 문자나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지만 실상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돈 없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자체들입니다. 이런 지역의 종부세 대부분이 배분돼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거치지만 거의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는 균형 재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거두면 부동산 교부세란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데 재정이 나쁘고 노인이 많은 곳에 더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정부 계획만큼 종부세를 덜 걷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들 가운데 충북 증평이나 경북 영양, 군위, 강원 양양 등의 타격이 컸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 대부분인데 특히 영양과 군위는 정부 스스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아놓은 곳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종부세 감세에 따라 지자체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기초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당연히 대책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종부세를 받는 지자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적자는 예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양군을 예로 들면 74억 원이 줄어드는데 이는 영양군 노인복지 예산의 5분의 1을 넘고 경로당 3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역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종부세 정상화에 안 그래도 재정과 인구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수천억 원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다퉈 서민 경제를 챙기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유력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변종을 통해 갖고 더 확산이 될 기미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그 재정 지출을 해야 할 그거를 각오를 가져야 된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 국가 대신에 책임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손실도 보전해 드려야 되고 앞으로 생길 손실도 우리가 보전을 해 드려야 되는데 티격태격 공방 끝에 어렵게 손실보상 재원이 마련됐는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까? 지난해 3분기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예산은 모두 7조 5,156억 원. 이 가운데 미수령액은 모두 6,500억 원으로 전체의 9%에 이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아직도 손실보상금을 못 받은 겁니다.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금 재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미수령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신청되는데 지난 4분기 재산정 과정을 거치느라 올해 1분기는 신청조차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난해 3, 4분기 확인 보상과 이의 신청 지연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만 3만 3천여 건에 이릅니다. 1분기를 또 했는데 또 정산이 안 된다. 뭐 확인 보상을 또 해요. 그러면 또 저한테 한 6개월, 8개월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2023년이거든요. 말은 다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시스템으로 다 막아놓으면 가게가 그 안에 망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여기에 복잡한 보상 신청을 아예 포기하거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수령 액수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행정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는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현행법에 따라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되는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제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얼마 전 서울 방배동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저항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 역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올해 전국 법원의 무죄 판결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길을 걷던 남성 뒤로 흰색 차량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운전자가 내려 남성을 밀치고 멱살을 잡습니다. 폭행당한 남성 역시 운전자의 옷가지를 잡고 밀치며 저항하다 다른 사람이 쌈을 말리자 잠시 후 떨어집니다.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운전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됐는데 남성 A씨도 경찰과 검찰에서 폭행죄가 인정돼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의 결론도 정당방위를 넘어선 폭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먼저 상황을 유발하긴 했지만 A씨도 이에 대응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운전자를 밀어붙였다가 다시 끌어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을 말리는데도 멱살을 잡은 채 대치한 점 등에 비춰보면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행위를 넘은 공격 행위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인정된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인지 YTN 취재진이 올해 확정된 정당방위 폭행 판결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체 390여 건 가운데 유죄는 360건인 92%, 대다수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죄는 8%에 불과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미는 등 최소한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잡은 다소 강한 저항도 있었지만 자리를 피하려던 자신을 상대방이 막아서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박으며 밀친 상황이어서 소극적인 방어로 인정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는 사람의 뒷덜미를 잡고 눌러앉힌 사례는 현행범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정당방위로 결론났습니다. 집회에서 현수막줄을 가위로 끄는 사람의 얼굴과 몸을 밀친 행위는 다소 적극적인 반격 행위일지라도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걸 막기 위한 행위로 인정돼 위법성이 사라졌습니다.
이 밖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정 기간 선고가 유예돼 실질적으로 처벌을 면한 선고유예는 전체 유죄 사건의 4%가량이었습니다. 집안일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손톱으로 핥히거나 발로 찼던 부인들은 과거 남편이 폭행으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기준은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입니다. 정당방위를 빙자한 과도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당방위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해 애꿎은 쌍방폭행 사례만 늘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보석 같은 프로야구 선수죠. 조선의 4번 타자 롯데 이대호 선수가 LG와의 홈 경기를 끝으로 공식 은퇴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야구 역사상 최고의 오른손 타자 이대호가 떠나는 날, 부도 부산의 야구 팬들은 마지막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야구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4번 타자로 출전한 이대호는 첫 타석에서 큼지막한 2루타로 타점을 기록하며 만원 관중에 답례했습니다. 22년 전 투수로 롯데에 입단했던 이대호는 8회 투수로도 마운드에 올라 타자로 나온 LG 투수 고우석을 상대하는 깜짝 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타율과 타점, 안타 부문 리그 4위, 홈런 5위, 은퇴하는 해에 보여준 놀라운 성적은 그가 여전히 건재함을 증명했지만 굳은 은퇴 결심을 되돌리진 못했습니다. 부산 팬 여러분의 함성만큼 든든하고 힘이 나는 소리도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조선의 4번 타자로 불러주셨던 롯데의 이대호, 이제 타석에서 강중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KBO 리그 사상 전무후무한 타격 7관왕과 2번의 트리플 크라운 달성, 한국 타자 최초 한미일 3개국 1군 리그 활약과 2자릿수 홈런, 세계 최초 9경기 연속 홈런 대기록 등 야구 팬들에게 행복을 안긴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17년 롯데 생활을 끝내는 이대호의 등번호 10번은 이제 고 최동원 선수의 11번에 이어 롯데의 두 번째 영구 결번이 됐습니다. 팬들은 아쉬움과 축하의 함성으로 롯데의 심장, 조선의 4번 타자와 이별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계속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KT는 기아를 꺾고 키움과의 3위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KT는 광주 방문 경기에서 장성우의 2점 홈런과 부상에서 돌아온 박병호의 쐐기 3점 홈런을 앞세워 7대2로 승리했습니다. KT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두산을 이긴 키움과 게임차 없이 승률에서 앞선 3위를 지켰지만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만 3위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은 정규 시즌 최종전 홈 경기에서 1위 SSG를 6대1로 눌렀습니다. 프로축구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에서 울산이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헝가리 폭격기 마틴 아담이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쏟아부으면서 17년 만에 우승에 한 발 다가갔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먼저 우승 건 전북이었습니다. 전반 33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어낸 바로 후의 골로 울산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29분 수비수 김태환을 빼고 마틴 아담을 넣는 승부수를 던진 울산. 헝가리 폭격기 마틴 아담은 후반 추가 시간 전북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약 3분 뒤 이규성이 올린 코너킥을 헤더로 마무리한 마틴 아담. 극적인 역전 드라마에 울산 감독과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달려나왔고 문수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북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고 저희가 마지막에 동점골과 역전골을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북 징크스를 깨고 짜릿한 승리를 거둔 울산은 17년 만에 우승까지 단 1승을 남겨놨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우크라이나 공세에 최근 고전 중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합동군 총사령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수세에 몰리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대대적인 탈환 작전에 나선 우크라이나. 동북부와 남부 등에서 반격이 성공을 거두면서 최근 2주간 120여 곳의 마을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점령지를 대규모 수복했습니다. Ми вже нічого не боїмося. Ми знаємо, за що ми боремося. Б'ємося за свою землю. Нам не страшна ні атомна, ні хімічна зброя. Ми вже, якщо почали, ми вже не закінчимо. Нас просто поки не звільнимо свою землю. 헤르손 점령지 등의 러시아군은 이제 고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헤르손 점령 친러 행정당국은 노약자 등의 일부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대피한 데 이어 남부에서도 패퇴를 거듭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합동군 총사령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합동작전 총사령관 교체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Решение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мандующим объединенной группировкой войск сил в рай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значен генерал армии Сергей Суровикин. 전쟁이 8개월째 접어드는 등 장기화하고 수세에 몰리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은 패전한 군 지휘부를 2등병으로 강등해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비판했고 헤르손주 친러 행정부 부수바는 체첸 수장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러시아 국방장관을 겨냥해서 자살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극언까지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권력층 일부가 전쟁과 관련해서 직접 이견을 표출했다며 내부 분열상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발생한 난민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FP 통신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지난달까지 난민이 모두 101만 7천 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난민 가운데 과반이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서부 사가잉 지역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버마비아 다른 나라에 있는 선포라는 이거 메사가 되는 미만 루메로시 유루 되가 이 세대는 민주화의 공기를 맛본 세대다. 그래서 정말 온몸으로 저항하는 건데 미얀마 MZ세대가 너무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출범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울산의 지방의회들이 앞다퉈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풀리자 해외 연수 행렬이 줄을 잇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시민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꼭 가야만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연희 기자입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10명이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온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해외 연수. 스마트시티와 도시 재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의원 1인당 329만 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5박 7일 일정으로 호주를 다녀온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선진 생태관광 견학과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태화강 위에 세계적 공연장을 짓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건데 의원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울산시 의회에 이어 울산 지역 기초의회들도 해외 연수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의원 8명이 5박 7일간 호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해외 도시의 환경, 문화, 관광, 복지 관련 시설을 견학하겠다는 목적. 하지만 일정을 보면 복지 관련 시설은 없고 주로 관광지입니다.
앞서 호주를 다녀온 울산시 의회와 목적은 다르지만 일정은 비슷합니다. 동구의회도 오는 25일부터 3박 5일간 싱가포르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해양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선진 사례 견학이 목적인데 역시 앞서 싱가포르를 다녀온 울산시 의회와 일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연수 국가만 보더라도 지금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호주로 비슷하고요. 코스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뭐 연수 목적이라기보다도 좀 외유성이 좀 짙어 보이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중구의회와 남구의회도 최근 빗장을 푼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해외 연수를 가지 않는 울산의 지방의회는 북구의회가 유일합니다. 상담된 사태는 아직까지 지역을 다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직 지역도 한 바퀴 다 못 돌았는데 지역 현안도 다 파악하지 않는데 뭘 보러 갈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출범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울산의 지방의회들의 해외 연수 예산만 2억 2천만 원. 견문을 넓힌다는 의도는 좋지만 역대급 고물가와 고환율에 씨름하는 민생과 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젊은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기과와 비교해 전문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전공의 수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까지 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의사가 없어 응급수술을 못 받고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꾸리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필수를 수행하는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는 생명 위협에 직접 대응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입니다. 고된 업무에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환자 감소 등의 이유로 기피 현상이 심각한데 이에 따른 전문의 고령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7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평균 연령은 50.2세로 특히 외과와 산부인과가 53세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전공의 지원율 1위였던 재활의학과는 45세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피한성, 정재영 등으로 불리는 인기과 평균 연령 역시 필수 의료과보다 낮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필수 의료과 전공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중도 이탈까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한 사람은 지난 2018년 각각 6.3%, 5.8%에서 올해 24.1%와 18.5%로 급증했습니다. 인기 과목의 전공의 이탈률이 9% 수준인 것과 비교되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필수 과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소수의 의사들이 밤낮 그리고 주말 가릴 거 없이 더 강한 노동을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수련 환경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고요. 보건복지부는 중증, 응급수술 분야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 신임 장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노래가 흘러나오는 기계를 주크박스라고 하는데 기존의 노래를 되살려서 만드는 장르도 포함됩니다. 얼핏 보기엔 제작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수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솔로 예찬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영화. 듣기에도 편안하고 공감할 만한 가사에 이내 빠져든다는 장점을 앞세워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나 또 흥얼거렸던 그런 노래들을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상황에 맞는 대사로서 생활 언어로서 이렇게 다가오고 일제시대와 6.25 전쟁 등 현대사 100년을 관통하는 민초들의 삶을 다룬 뮤지컬입니다.
1930년대 유행가인 목포의 눈물을 비롯해 80년대 대표곡 아파트를 거쳐 아이유가 부른 너의 의미까지 41곡이 흘러갑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제대로 꿰어야 하는 법. 이 곡은 너무 훌륭하지만 우리 이야기라는 조금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다. 그럼 또 빼고 또 다시 넣고 빼고 넣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친숙한 노래는 관객들과의 거리감을 단번에 없애주지만 그만큼 냉정한 평가도 바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주크박스는 굉장히 쉽게 보면 쉽지만 막상 작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 유행가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 뭔가 특별한 플러스 알파를 얹기 위해 주크박스 제작진들은 창작극에 못지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한글날인 오늘 우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호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수도권과 충남, 그리고 낮에는 그 밖의 지방에도 확대됩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 10에서 6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이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 바람도 강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대부분 지방에 강풍주의보 내려지겠고요. 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5도, 청주, 대전 18도, 광주 20도, 부산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 비가 그친 뒤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